급매물이 나오면 사시면 안 돼요. 그 급매물이 하락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 거래되려면은 그 가격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급매물이 나오면 산다? 그렇지 않고요. 가격이 다시 이제 일시적 상승, 반등을 끝내고 다시 하락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좀 반등을 하고 있나요? 예, 실제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반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과거의 가격보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떨어져 있던 단지, 많이 떨어져 있던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송파구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예,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디죠? 인천입니다. 인천.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세종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 상승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라기보다는요, 선제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곳들이 저점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작점이 돼서 이게 이 범위를 더 주변으로 넓혀갈 건지 예. 이대로 멈출 건지 이게 또 상당히 궁금한 이게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냐, 맞아요. 아니면 대세 상승이냐. 대세 상승이면은 지금이라도 올라가는 차에 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면은 또다시 꼭지를 잡을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가격을 쫓아가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 올 하락장에서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 그럼 일시적 반등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또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황이 높다라는 매우 거잖아요. 높죠. 그런 그 하락장이 또 다시 온다면은 그런 그 하락장의 그런 시기, 기간 어느 정도 갈지. 지금 일단은 이 상승세 자체가 이거는 상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하락인데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 데이터라는 게 가격 자체가 높아져 있는데 거기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있을 거고요. 네. 떨어져 있던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는 올라가거든요. 계속 상승할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건데 이게 확대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확대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떨어졌을 때 다 같이 오르게 되면은 확대가 되거든요. 근데 안 떨어져 있던 것들은 많이 떨어져 있던 것들이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미 높은 가격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가 정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데드캣 바운스처럼 해갖고 다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 집을 사셨던 분들이 나 잘 샀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외환위기 때 경험도 있어가지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왔을 때 집을 사서 올랐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2010년, 11년, 12년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의 상승세 자체가 좀 더 가서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가격이 반등을 하려면은 전세가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환 국면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하락, 바닥을 논할 때는 아니고요. 지금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엄청난 대세 상승을 봤잖아요. 그때 상승할 때 어떻게 했었죠? 계속 쭉 상승을 했나요? 네. 아닙니다. 좀 가다가 그렇죠. 어떤 막판에 정책을 큰 걸 내면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회복되고 또 어떤 큰 정책을 내면 또 떨어졌다가 회복되고 그래서 큰 대세 상승 안에서도 일시적인 하락이 있듯이 지금은 큰 대세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입니다. 2022년까지 올랐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해서 지금 1년이 좀 넘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하락 국면도 지난 과거처럼 좀 길게 갈 수도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2019년이 아니고 2009년도에 이제 상승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일시적 반등이 전세 계약하는 물건들이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은 싸게 매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바로 안정이 되고 더 하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락 기간이 오히려 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내년까지만 하락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늦게까지 하락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한 번 더 올랐기 때문에 거기 조정해서 가격에 대한 거품이 빠질 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집값이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 물론 이제 예.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지역적으로 매일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되게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주요 지역 안에 있는 주요 단지를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2020년 정도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올라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30% 마이너스 이 정도 수준인 거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송파구잖아요. 네. 송파구에서도 잠실이고, 근데 왜 이렇게 잠실이 가장 선제적으로 떨어졌냐라고 하게 되면은 잠실에는 엘사구 리센츠 그 두 개 단지만 해도 만세대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고점을 언제로 보냐면은 2021년 10월 달로 봅니다. 그 당시에 잠실에 있는 33평 아파트가 27억이었습니다. 그게 쭉 떨어져 갖고 올해 1월에 19억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30% 정확하게 찍었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아, 이 정도만 사도 돼? 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고요. 실수요들이 특히나. 그렇죠. 그리고 또 급한 매물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씩 매물을 내놓은 것들이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되는 것들은 저점이 19억 대비해서는 한 13% 높아져 있고요. 여전히 고점이 27억 대비해서는 2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거래가 안 된 아파트는 당연히 안 빠졌겠죠. 거래가 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건 주간 단위 자료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퍼센테이지가 되게 작게 보여요. 매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서울이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네. 어쨌든 0.13% 하락해서 지난주 발표한 건 0.01% 하락으로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하락폭 줄이고 있는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네네. 오른 구는 7개 구밖에 안 됩니다. 이 지수상으로는요. 당연히 강남 3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3개는 많이 빠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강동구, 동작구, 노원구. 그래서 지금 이제 7개 구가 있는데 이 7개 구 중에서 하락폭이 아주 크진 않았는데 수요가 좀 많아갖고 15% 정도 빠졌다가 10% 정도까지 회복된 곳이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그 다음에 나머지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노원구 이런 곳들은 낙폭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올라와갖고 고점 대비해서 30% 낮은 가격.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송파나 마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20%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남이나 서초는 10% 정도, 노원은 30%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그 하락률이 좀 다른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지역별로 하락률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락할 때 평균 20%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평균이 20%인 거고요. 입지가 좋은 곳들은 10% 정도 하락을 하는 거고요. 나쁜 곳들은 이제 30%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밴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 밴드보다는 시차가 문제예요. 송파구가 이 30% 떨어졌을 때 강남구나 서초구가 20%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반등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송파구가 30%까지 떨어졌는데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많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송파구 입장에서는 왜 나만 떨어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많이 빠졌네 해서 매수자가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차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요. 가격은 빠질 때 당연히 그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빠질 때도 뭐 서울이 20% 빠질 때 뭐 분당 30, 40%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편차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진 데는 30%까지 빠졌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적정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적정한 걸 이제 얼마로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팔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팔겠다는 사람이 워낙에 많습니다. 근데 팔겠다는 가격 자체가 실거래가가 있으면은 거기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싸게 내놓으면 거래가 되는데요. 신문을 보니까
가격 올라가네? 거래량 증가하네? 이러다 보니까 뭐 1억 2억을 높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거래도 잘 안 되고요. 이런 거 거래하시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좀 기다리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저점에서 어느 정도 찍고 올라가는 초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 잘 샀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물 호가도 되게 높은 상태고요. 이미 어느 정도 반등된 상태인데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이게 싼지 비싼지 이걸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걸 알 수 있는 뭐 기준이나 뭐 지표나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많죠. 많으신가요? 네, 어떤 거 특별한 걸 하나 특별한 거 하나 찍어보시죠. 얘기하자고 하면은 네, 제가 연어 초밥을 좋아해요. 연어 초밥이요? 예. 연어 초밥의 적정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주변에 파는 그 식당하고 비교해서 그럴 수 볼 있겠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잣대를 갖다 대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결국은 집은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냐. 도대체 내 월급을 1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몇 년을 모아 살 수 있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PIR이라고 네네. 합니다. 소득 대비 주택 지수를 보고 있는데 이 서울이 PIR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예,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해갖고 32입니다. 그러면 내가 32년 동안 일을 해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중위값에 있는 주택을. 그래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런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PIR이 낮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부동산은 다 국가마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PIR이 높기 때문에 뭐 PIR 20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 얼마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러면 볼 수 있는 싼지 비싼지 판단하는데 볼 수 있는 그럼 지표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없는 건가요? 지표라고 보다는 결국은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상향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도대체 집값이 왜 올랐냐? 라는 건데 아까 제가 연어 초밥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더 쌌겠죠. 이것도 인플레이션처럼 이렇게 그죠, 올랐겠죠. 쌌겠죠. 대부분 이 자산이라든지 모든 가격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가 관계가 많아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라는 것부터 M2를 보고 합니다. M2가 광의의 통화라 그래갖고요. 언제든지 시장에서 돈을 뺄 수 있는. 뭐 예적금에 있는 돈이라던가 그쵸. 이런 식으로.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돈이 많이 풀리면은 돈의 가치는 하락하겠죠. 근데 M2는 항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M2가 2008년도에 1426조였는데 2022년도에는 3739조까지 증가해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직선으로 절대 안 오릅니다. 당연히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겠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2008년도에 평당 1,79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2013년까지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1,662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네. 근데 그 다음부터 올라갈 때는 M2에 수정을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 거의 배율을 맞춰갑니다. M2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10년 후에 내게 5억짜리가 7억 됐어? 실제 7억이 찍힐지 모르지만 그 가치 자체가 뭐 20% 올랐냐? 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기획재정부에서 1986년부터 이 M2 자료를 내놓거든요. 1987년도 M2하고요. 2022년도의 M2가 몇 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50배. 오, 거의 맞췄어요. 그래요? 60배 차이 납니다. 60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이 풀린 거죠. 그렇죠. 1987년도에 압구정동의 미성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49평형, 되게 넓은 평형이죠. 그게 분양가가 얼마였을까요? 7,52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압구정의 49평 아파트가 1억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평당 1억인데. 그래서 그게 작년 말 기준은 KB 시세로 얼마였냐면 44억까지 올라가요. 58배 상승한 겁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M2는 올라가겠지만 올라갔던 것들이 떨어지겠죠. 벌어지겠죠. 그래서 M2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 되게 오해하세요. 야, 그러면 아파트가 매년 올라간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갭이 벌어져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 벌어졌던 갭을 메꾸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게 압구정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갖고 되게 일반화하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굳이 그 아파트를 사례로 들은 이유는요.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서는 주거 수요가 높은 곳에 내 주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플해요.
내가 돈을 그만큼 더 벌면 돼요. 집값 예. 따라가는 만큼 그쵸. 오히려 나도 더 잘 벌 수 그쵸. 있어. 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몰리지 않는 곳이 있죠. 집값이 좀 덜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지방 같은 경우도 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굳이 집을 무리해서 살 필요도 없는 거죠. 핵심은 지금 집값이 높냐 낮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집값을 어떻게 볼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우리나라 아파트 끝났어. 1번 봐. 맞아요. 인구 감소해. 집 사지 마. 그러면 그분들 이제 집을 계속 안 살 수 있는 거죠. 예, 자기의 철학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 갖고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갖고 되게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게 맞냐 틀리냐는 이제 시장이 말해주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긴 시간 그 부동산 시장을 봐오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좀 그 사이에도 이렇게 또 집값이 떨어졌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 당연히 집 사기 있었죠. 되게 좋았던 예. 그 시기가 있었는데, 요 집 사기 좀 그런 시그널을 그런 게 있나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전세가율을 많이 얘기를 해요. 전세가율이 얼마 이상 되게 되면은 집을 좀 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구조를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뭐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 알면은 누구나 투자할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요. 이제 벌집 순환 모형을 갖고서 설명드릴 텐데요. 네. 지금의 시기는 언제냐면은 4국면 침체기에서 5국면 불황기로 가는 시기예요. 야, 침체기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겪었죠.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맞아요. 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1000건도 거래가 안 됐어요. 예, 가격이 급락을 해요. 이때가 침체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빠지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지요? 이제 좀 사도 되지 않나?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량 증가는 하락기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래량 증가예요.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거하고 지금의 사이클로 봐야 되는데 지금 사이클로는 당연히 하락기다. 그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이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벌집 순환 모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경제학을 봤을 때 그래서 경제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수요 공급. 수요 공급 곡선 갖고 항상 공부를 합니다. 가격이 결정된다. 그쵸?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의 수요 공급 곡선이 보통 이 벌집 순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이론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시장을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네.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걸 이론화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냐? 대부분 여기에 맞아 떨어져요. 1국면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때 거래량은 실소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증가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최근으로 보게 되면 2014년도, 2015년도, 2018년도까지예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사람들이요? 안 사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야, 지금 꼭 시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는 많이 빠지는데 이 실거주 하시는 분은 불안하거든요. 왜 전세값도 계속 올려달라 그래. 그러면 아, 내가 전세값 올려주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느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격은 급등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2019년, 2020년, 21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격도 보합이 되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외부 충격 같은 게 있었게 되면은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예, 작년 하반기부터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일시적인 반등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국면상으로는 4국면에서 5국면 가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국면에는 보통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역전세. 항상 나와요. 5국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떨어지던 전세 가격이 멈춥니다. 아직 안 멈췄잖아요. 아직 완전히 5국면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국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격이 보합이에요. 낮은 상태에서 가격이 보합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거 같아요. 안 삽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떨어졌었고 지금 오르지도 않아. 그러면은 야, 집을 왜 사? 떨어지거나 오르지도 않는데 라고 뭔가 생각을 기대 해요. 심리가 있어야지 그쵸. 이게 집을 예. 매수하게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계속해서 오래 경험됐던 거죠. 거기다가 이 정도 끝에 가게 되면은 진짜 인구론이 폭발적으로 사람들한테 신뢰받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절대 안 돼. 집값이 안 오르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되지? 전세값은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임대 수요는 그만큼 어딘가에 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내가 오르지도 않은 걸 10억 내고 사느니 6억에서 7억이라도 전세 사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전세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됐을 때 매수하는 게 좋다.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 과정 자체를 모르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유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전세가율은요 서울 평균으로 했을 때
47%입니다. 예, 10억짜리가 있으면 4억 7천만 원에 전세를 살 수 있어요. 근데 2008년도가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였잖아요. 그때 34%였습니다.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2013년부터 가격이 회복돼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0% 찍습니다. 전세가율 자체가 60%에 근접해 갈 때가 좀 시그널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지금의 사이클 상의 가장 큰 거는 금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좀 하락할 때, 근데 하락도 0.25%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0.5%, 0.5% 이런 식으로 두 번 연속을 한다든지, 그런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죠?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돈 풀어.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렇죠. 이거는 이번 사이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대출 받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가계 부채도 많기 때문에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침체기가 만약에 길게 간다, 몇 년, 또 대출을 활성해주는 정책을 세워요. 뭐 DSR 규제가 지금 40%인데 DSR 규제 폐지, 아니면 DSR 규제하고 LTV 규제를 좀 완화,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이 또 보통 언제 하면은 맨 끝물이에요. 하다 경기가 안 살아니까 돈 풀어야겠다. 이런 시그널,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약간 살아는 시그널인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정리해 보면은 전세가율이 평균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됐을 때 그때가 좀 더 저점이었던 그런 과거 그런 그 경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적인 부분, 조금씩이 아니라 0.5%씩 한 2회 연속 그쵸. 이런 식으로 좀 대폭으로 인하가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대출이 이제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때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지금 생각하시면 말도 안 되죠. 가계대 부채도 이렇게 많은데 대출 규제 풀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침체가 되면은 대부분 맨 끝에는 그 규제를 풉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DSR도 아직 풀지 않은 상태. 지금은 그냥 일시적인 반등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기사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 같긴 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일시적 반등이니까 급매물이 나오면 사라. 저는 반대입니다. 급매물이 나오면 사시면 안 돼요. 급매물이 나오면 어떤 거냐면요, 그 급매물이 하락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 거래되려면은 그 가격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급매물이 나오면 산다? 그렇지 않고요. 가격이 다시 이제 일시적 상승, 반등을 끝내고 다시 하락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또 보면은 워낙에 또 경기가 또 안 좋기도 하고, 또 뭐 은행 부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 금리가 좀 인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어요. 3연속 이제 3.5%로 동결이 됐는데, 이 금리 인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면서 금리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요, 결국은 부동산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경제 안에 있거든요. 지금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경제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걸 잡기 위한 엄청난 금리 급등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만 잘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 경제를 다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맞추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경제라는 것 자체 전망하는 게 어렵고 새로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어찌됐든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동결이 됐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악재로 적용하지는 않겠죠? 악재로 작용하지 않죠.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 특히 집은 자산이니까,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자산은 언제 사야 되죠? 올라갈 때 사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아니면 세금 부담이 좀 줄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요.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거고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세금 부담이 적어졌다 하더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것 같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산다? 그거는 지금 큰 걸 못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 금리가 동결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게 상당한 그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점에 비해서는 되게 낮아진 건 맞는데요. 부담이
당연히 되죠. 지금 하락과 상승 이런 두 가지 이야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왜냐면 잠깐의 반등일 수 있다 아니면 이게 또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부터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셨었나요? 저는 부동산 쪽을 일을 한 건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주택자인 분도 계실 테고 또 일주택자인 분들 지금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하락장에서 좀 꼭 가져야 할 그런 뭐 기준이나 아니면 방향성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는 신문을 들을 때마다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하게 되면은 불안해요. 맞아요. 예, 지금은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재우고 기다릴 수 있는 끈기 좀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택도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택을 사신 분들이 계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분이 계시겠죠. 근데 최근에 만약 꼭지를 잡았다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를지도 몰랐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지도 몰랐기 때문에 되게 힘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 쪽에 가격이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야, 이러다가 내가 원리금도 못 내니까 빨리 팔아야겠다 했던 거죠. 근데 아직까지 갖고 계셨다는 거는 원리금 낼 정도의 능력은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버티시는 수밖에 없어요. 팔고서 다시 또 저점에 잡고 그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1주택을 갖고 있었다. 이분들은 사실 집값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거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갈아타기를 해볼까? 나의 니즈에 맞는 곳으로 이제 그런 거는 고민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분도 계세요.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팔고 내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그런 생각 가지고 그쵸, 계시지 않을까요? 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분이 말씀하셨는데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또 그 가격 그게 또 어떻게 얼마까지 그쵸. 빠질지 언제 오를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그게 없으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나는 잘할 수 있다. 자신감 있으시면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면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과 거주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었을 때 그냥 거주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만족을 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 예. 보통 이제 상급지로 이제 예. 갈아타기를 하려고 예. 하잖아요. 좋은 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 오히려 이걸 팔고 좀 더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이사를 해볼까 이런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집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사야 돼요. 왜냐면 집 파는 게 워낙에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판 다음에 살라 그랬을 때 매물은 넘쳐났거든요. 근데 지금 또 상황이 달라요. 일단은 파는 건 어렵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파는 거는 맞아요. 근데 살라 그랬는데 매물가 호가가 되게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좀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갖고 다시 가격 하락기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사고자 하는 집값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집값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5억의 갭이 4억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또 갭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좀 보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